기성세대의 반발. 1944년 3월 17일 금요일. 키티님, 은신처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크라이렐 씨는 재판소에서 참호 파기를 면제당하고 엘리는 코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르고트와 조금씩 부모님에게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것 말고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엄마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전과 다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나이가 되면 누구든 조금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때로는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사층으로 가려고 하자 뭐하러 가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먹는 요리의 간을 맞추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8시 15분이 되면 엄마는 나에게 그만 자라고 합니다. 내가 읽은 책은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조금도 엄격하지 않은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의 무엇이든 읽기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마르고트도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거나 꾸중을 듣거나 추궁을 당하면 지치고 맙니다. 아빠와 엄마는 특히 나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키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가족끼리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과장되게 느껴져서 싫다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싶습니다. 마르고트는 어젯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내게 두통이 나느냐, 기분이 좋지 않느냐고 자꾸 묻거나 또 내가 한숨을 쉬면 머리에 손을 얹어보거나 하므로 귀찮아 못 견디겠어. 마르고트와 나는 이제까지와 같은 신뢰와 조화의 기분이 가정에서 거의 사라졌음을 갑자기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우리 두 사람이 조숙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린이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14살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 사상,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 같은 아이의 입으로 말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나는 자신을 아이라기보다 하나의 인간,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보다도 더 잘 사물을 생각하고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만큼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무엇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엄마보다도 깔끔하고 영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웃을지 모르지만 많은 점에서 엄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무엇보다도 존경과 찬미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피터가 내 것이라면 만사가 잘 되겠지요. 나는 많은 점에서 그를 찬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토록 착한 미소년인가요?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19일 일요일. 키티님, 어제는 내게 있어서 멋진 날이었습니다. 피터와 여러 가지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려고 저녁 식탁에 앉기 전에 낮은 소리로 피터에게 오늘 밤 속기 연습하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 안 해.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식사 뒤에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잠시 피터의 부모님이 쓰시는 방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나 곧 피터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열린 창의 왼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에 섰고 우리 두 사람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밝은 곳보다 어둑한 창가가 훨씬 얘기하기 쉬운 듯 했습니다. 피터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했는지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은신처에 온 뒤로 가장 멋진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당신에게 간단히 전하지요. 우리들은 먼저 싸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싸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엔 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마르고티의 얘기, 내 얘기 등을 했습니다. 얘기 도중 피터는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굿나잇 키스를 하니? 응, 너희는 안 해? 안 해. 나는 거의 누구하고도 키스한 적이 없어. 너의 생일에도? 그때는 하지. 두 사람은 부모님에게 전부 터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 그의 부모님은 그가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라지만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내가 침대에서 실컷 우는 것. 그가 천장 밑으로 가서 혼자 욕을 하는 것. 나와 마르고트는 요즘에 와서 비로소 서로의 심정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늘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해서 생각나는 것은 전부 얘기했습니다. 피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리로 온 당시의 일, 둘 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다는 것, 처음에는 서로가 싫어했었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너무 수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얘기를 중단했습니다. 나와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가 어째서 황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또 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고립되어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얌전함과 나의 수다스러움이 본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 나도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 나는 일기장 외에 나만의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윌집에 아이들이 있음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얘기하고 나는 그가 여기에 있음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그의 겸손함과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비로소 알게 된 것, 내가 얼마나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 하고 그가 말하길래 나는 놀라서 어떤 식으로? 하고 되물었더니 너의 명랑함으로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로 가득 차고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키티, 오늘은 나의 무장이 평소보다 서투른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피터와 둘이서 비밀을 나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가 미소를 띤 눈으로 나를 보고 윙크하면 엷은 광선이 나의 마음에 비쳐드는 듯합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두 사람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20일 월요일. 키티님, 오늘 아침에 피터는 내게 언젠가 밤에 또 오지 않겠느냐고 묻고 내가 절대로 그의 방해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리가 있으면 둘이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의 간섭이 있으므로 너무 자주 갈 수는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 밤에 가고 싶은데 달이 떠 있거든 미리 조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때는 아래로 가지. 거기서 달을 바라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에 조그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나는 마르고트도 피터를 좋아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고트가 그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꽤 비참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터와 만날 때마다 마르고트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녀는 그것을 거의 표정으로 나타내질 않습니다. 나 같으면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지만 마르고트는 동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할 뿐입니다. 혼자 따돌림을 받아서 불쾌하리라고 생각해. 라고 내가 덧붙이면 그녀는 난 익숙해 있으니까 하고 약간 슬픈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은 이 얘기를 피터에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얘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 엄마로부터 약간 꾸중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엄마에 대해 너무 거리를 가져선 안 됩니다. 나는 엄마에게 다시 친근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가슴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빠조차 요즘은 약간 변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아이 취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무척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될까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피터의 일로 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를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 오늘 마르고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선량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안내에게. 안내, 어제 너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의 반은 거짓이었어. 사실은 이래. 나는 너에 관해서도 피터에 대해서도 질투하진 않아. 다만 나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얘기할 상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당분간은 발견할 수 없음을 약간 슬프게 생각할 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불평할 성질의 일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도 여기서는 모두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도리가 없어. 또 난 아무튼 간에 피터와의 관계는 별로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것은 남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과는 모든 것을 서로 허용하는 사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나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쪽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 이러한 이유에서 나보다 지적으로 우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피터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나 너와 피터와는 맞을 것 같아. 너는 내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너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줘. 너와 피터는 우정에 의해 서로 얻는 것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어. 1944년 3월 20일 마르고트로부터. 다음은 나의 회답입니다. 사랑하는 마르고트 언니께. 언니의 자상한 편지 참으로 감격스럽게 읽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개운한 심정이 될 수 없고 앞으로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언니가 상상하듯이 피터와 나 사이에는 그 정도의 신뢰감은 없어요. 그러나 해질녘에 열린 창가에서 마주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밝은 대낮보다도 서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요. 또 자신의 감정을 큰 소리로 소리치기보다는 조용히 속삭이는 편이 보다 잘 표현이 되는 법이에요. 언니는 피터에 대해 언니 나름대로의 애정을 갖기 시작한다고 나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나는 믿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뢰감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해도 언젠가 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신뢰감은 쌍방에서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빠와 별로 친할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결점 탓이라고 믿어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해요. 그러나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디 편지를 주세요. 나는 편지로는 말보다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언니는 몰라요.
나는 언니와 아빠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지니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는 언니도 아빠와 별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1943년 3월 20일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22일 수요일 키티님, 어젯밤 마르고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안내에게 어젯밤 너의 편지를 읽고 너는 피터를 방문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나 결코 그럴 필요는 없어. 나는 누군가와 서로 신뢰감을 나눌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가 피터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너의 말대로 나는 피터와 남매 같은 느낌이 들어. 다만 동생 같은, 나와 피터는 서로 마음을 탐색한 적이 있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닿게 되면 남매 같은 애정이 자랄지도 몰라. 장차 이것이 자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는 그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음이 확실해. 그러므로 너는 내게 동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우정을 발견한 것이니까 되도록 그것을 즐기면 돼. 마르고트로부터 이제 이 생활은 차츰 재미있게 되어갑니다. 키티, 이 은신처에서 일대 로맨스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그와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가 성년이 되면 어떤 인간이 될지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서로가 사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피터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단순히 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한 소녀로서 혹은 한 사람의 누이 동생으로서 그의 마음을 끌고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의 부모님 싸움에 대해 언제나 그를 위로해 주었다고 그가 말했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어제 그에게 만일 여기에 12사람의 안내가 있어서 늘 그에게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그는 전부 너 같다면 절대로 나쁠 것이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대단히 환대해 준 점으로 추측해도 그는 나와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지금 프랑스어의 공부에 열중하고 있고 침대에 들어가도 10시 15분까지는 공부합니다. 나는 지난 토요일 밤의 일을 생각하고 한마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고 비로소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자신이 한 말에 불만을 느끼고 바꾸고 싶어지지만 그날 밤 말한 것은 한마디도 바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겠지요. 그는 웃을 때도 말없이 앞을 바라볼 때도 정말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착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가 내게 대해 가장 놀란 것은 겉보기와 같이 경박한 속물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진 꿈 많은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로부터 또 나는 마르고트의 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마르고트 언니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잠시 사태를 관망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와 내가 이 상태대로 계속할 것인가, 방향을 바꿀 것인가, 어느 쪽이든 머지않아 결정이 나겠지요. 그것이 어느 방향이 될지 나 자신도 알 수 없고 나는 눈앞의 일 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터와 내가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언니도 그를 좋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를 도울 생각이란 점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지만 내게는 지금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피터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물어보겠지요. 나는 피터가 언니를 싫어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아무튼 다락방에서든 어디서든 언니가 우리들의 친구로 끼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어두운 밤에만 얘기를 나눈다는 묵계가 있으므로 언니는 결코 우리들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처럼 용기를 내세요. 그것은 반드시 쉬운 것도 아니지만 기회가 언니의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안내로부터. 바보 같은 어른들. 1944년 3월 23일 목요일. 키트님, 모든 것이 겨우 평상시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암거래 쿠폰을 팔던 사람들은 고맙게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미프는 어제부터 이리로 옵니다. 엘리는 아직 기침을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아직 상당한 기간을 집에서 안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비행기가 이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승무원은 아슬아슬하게도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비행기는 학교 교사에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불이 나고 2명이 죽었습니다. 독일군은 낙하산으로 내리는 승무원에 분개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기관총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 나는 저녁 식사 후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러 자주 위에 올라갑니다. 그의 곁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펜던 아저씨와 뒤셀 씨는 내가 그의 방으로 올라갈 때마다 낮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피터의 방을 안내의 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린 신사가 어두운 곳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맞이해도 좋을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이러한 비꼬는 농담에 대해 놀랄만한 기지로 반격을 가합니다. 피터는 우리들이 어리고 어른들이 집요하기 때문에 그걸 원망하는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가끔 마중하러 오지만 금방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못합니다. 고맙게도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가 새침대기고 자만심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나는 단지 자존심이 강할 뿐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남학생으로부터 웃을 때 무척 매력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그 밖에는 예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피터로부터 거짓 없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대강 적어보겠습니다. 피터는 흔히 웃어봐요 안내 하고 말합니다. 나는 우스워서 어째서 항상 웃지 않으면 안 되니? 하고 묻습니다. 난 너의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래. 너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데 어떡하면 생기니? 타고난 거야. 난 턱에도 보조개가 생겨. 내게 예쁜 점은 보조개뿐이니? 그렇지 않아. 그건 달라요. 그래. 내가 미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는 미인도 아니고 앞으로도 미인이 될 순 없겠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예쁘다고 생각해. 거짓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믿어도 좋을 거야. 피터는 나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급속히 친해진 데 대한 여러 가지 뒷공론을 듣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들은 낮은 소리로 소근될 뿐이므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은 자기들의 젊었을 때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농담을 하면 잡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지할 때는 웃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27일 월요일. 키티님,
우리들의 은신처 생활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장은 정치 문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별로 흥미가 없으므로 이것을 생략해 왔지만 오늘만은 편지의 전부를 정치 문제에 한정시키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이것은 토론에 좋은 제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로 그토록 다투는 것은 바보스런 짓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뿐 다투지 않는다면 억지를 부리든 웃든 욕을 하든 불평을 하든 또 다른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투면 그 결과는 불쾌해질 것이 뻔합니다. 바깥 사람들은 거짓 뉴스를 많이 갖고 오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라디오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크, 미프, 코프하이스 씨, 엘리, 크라이렐 씨 등의 정치 정세에 대한 판단은 비관적이었다가 낙관적이었다가 언제나 갈팡질팡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하지 않은 사람은 행크입니다. 은신처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륙작전, 공습, 각국 정치가들의 연설 등등에 관한 끝없는 논쟁 중에서 정해놓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든가 지금 상륙작전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든가 멋진 결과가 오겠어 신난다 등의 말입니다. 낙관론자들도 비관론자들도 특히 자기들의 의견을 실증도 내지 않고 떠드는 현실론자도 모두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인은 그녀의 남편이 영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에 짜증을 내고 또 어느 신사는 그의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비꼬거나 비판하는 것을 분개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쟁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을 듯합니다. 이 논쟁은 마치 누군가를 핀으로 찔러서 어느 만큼 펄쩍 뛰는지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그 효과는 적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정치 얘기를 시작하고 하나의 질문을 내고 한두 마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방 모두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발표의 뉴스나 영국의 BBC 방송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한 듯 그들은 특별공습 공표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공표는 훌륭한 것이지만 가끔 실망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군은 밤낮 없이 공습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9시, 10시, 때로는 11시까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어른들이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있는 증거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뇌 흡수력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는 누구의 감정도 해치고 싶지 않으므로 예외가 누군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어른들은 그만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식사 때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라디오 주위에 앉아 요리나 수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정말 따분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고도 바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가 부모에게 이 이상의 해를 끼칠 순 없겠지요. 오직 한 사람, 훌륭한 예외가 있는데 그는 윈스터 처칠입니다. 그의 연설은 완전합니다. 일요일 밤 9시 테이블에 차가 준비되고 모두가 슬슬 모여듭니다. 뒤셀 씨는 라디오의 좌측에, 펜던 아저씨는 곁에, 아주머니는 라디오 앞에, 피터 아저씨 곁에, 엄마도 아저씨 곁에, 아주머니는 아저씨 뒤에, 아빠는 테이블 앞에, 나와 마르고트는 아빠의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요? 아무튼 신사들은 담배를 피워 물고 피터는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라디오를 듣습니다. 엄마는 검고 긴 실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행기 소리에 떨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처칠의 연설에 상관없이 에센을 향해 날아갑니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르고트와 나는 자매답게 서로 껴안고 앉아 있습니다. 보쉬는 둘의 무릎을 독점하고 유유히 누워 있습니다. 마르고트는 머리에 클립을 감고 있습니다. 나는 잠옷을 입고 있지만 작아서 똘방해 보입니다. 모두 친밀해 보이는 평화스런 전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겁을 먹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여 마침내 싸움이 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28일 화요일. 키트님, 정치에 관해서는 좀 더 쓸 것이 많지만 오늘은 달리 얘기할 것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엄마가 내게 펜던 아주머니가 안달을 하니까 너무 자주 위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피터는 마르고트에게 우리들 사이에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예의에 지나지 않는지 진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은지 나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나는 아빠에게 아주머니의 안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더라? 아참, 엄마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엄마도 틀림없이 안달을 하는 것이겠죠. 아빠는 나와 피터가 친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요즘엔 두 사람이 같이 놀아도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마르고트도 피터를 좋아하고 두 사람이라면 잘 될 수 있어도 세 사람이라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피터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겠지요. 엄마는 또 그가 나만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의 보조개를 보면 둘이서 가끔 윙크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대단히 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엄마는 내게 반목하고 나는 엄마에게 반목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눈을 감고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터를 체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싹 트는지도 모르는데 어른들은 어째서 일일이 간섭을 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나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하고 그에게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언젠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요? 꿈에 피터 베셀이 나에게 뺨을 부볐듯이 언젠가 그의 뺨이 닿을 때가 있을까요? 두 사람의 피터는 같은 사람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른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가깝게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사라질까요? 하지만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때는 고통을 경험한 만큼 기쁘겠지요. 팔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는 아직 어린애 같습니다. 보쉬와 놀 때는 귀여워 보입니다. 잠자코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는 무척 힘이 셉니다. 천장 지붕 밑으로 가서 고사포나 기관총 사격을 바라볼 때나 도둑을 찾을 때는 용감합니다. 내키지 않는 굳은 태도를 보일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로부터 뭔가 배우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에 대해서도 나보다 뛰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두 어머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안내로부터
나빠진 네덜란드 사람. 1944년 3월 29일 수요일. 키티님, 하원 의원인 볼케스타인 씨가 런던에서 네덜란드어의 뉴스 시간에 연설하고 전쟁이 끝나면 전쟁 중에 쓰여진 일기나 편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벌써부터 내 일기장에 덤벼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은신처 로맨스에 대한 책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표제만 읽으면 사람들이 탐정소설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농담은 빼기로 하고 전후 10년이 지난 뒤 우리들 유대인이 이 은신처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표한다면 재미있겠지요. 난 당신에게 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 생활의 일부밖에 알지 못합니다. 공습 중에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일요일에 영국 비행기 350대가 이무이든의 폭탄을 약 50만 킬로그램이나 투하했을 때 집이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또 현재 악성 전염병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당신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하자면 온종일 일기를 쓰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야채, 기타 무엇을 사는 대로 열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딴 곳으로 돌리면 자동차를 도둑맞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왕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둑과 내다바이는 횡행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째서 이토록 나빠졌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8살이나 11살쯤의 어린애가 남의 창을 부수고 닥치는 대로 훔칩니다. 집을 비우면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든 단 5분간도 집을 비우지 못합니다. 신문에 날마다 잃어버린 타이프라이터, 페르시아 융단, 전기시계, 의복 등등 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거리의 전기시계는 자취를 감추고 공중전화는 한 가닥의 전선도 남지 않을 만큼 도둑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도의심이 땅에 떨어진 것도 당연합니다. 커피의 대용품을 제외하면 주일의 식량 배급량은 이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륙작전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시작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독일로 끌려갑니다. 아이들은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모두 누더기를 걸치고 다 떨어진 신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 창을 가는 것은 암거래로 7플로링 반이나 듭니다. 더구나 신발 가게에서 수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 해도 몇 달이 걸리고 그러다가 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국민에 대한 조처가 가혹해짐에 따라 당국에 대한 사보타지가 점차 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식량 관계의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경관, 관리 중에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시민 편에 서는 자들과 밀고 하여 시민을 감옥으로 보내는 두 종류가 있지만 다행히 후자에 속하는 네덜란드인은 극히 소수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3월 31일 금요일. 키티님, 아직 꽤 추운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석탄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유쾌하죠. 소련 전선에 대해서는 일반의 견해들이 다시 낙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격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지만 소련군의 상황만은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련군은 지금 폴란드의 국경까지 반격하여 루마니아의 푸르트강 가까이에 도달했습니다. 또 소련군은 오데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들은 스탈린으로부터 특별 코뮤니케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련군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몇 번이고 예포에 일제 사격을 했다니까 모스크바의 전신은 매일같이 흔들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전이 가까웠음을 가장하기가 재미나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기쁨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몰랐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헝가리는 독일군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직 유대인이 100만 명이나 있지만 그들이 혼인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피터와 나에 관한 소문은 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단히 친하고 언제나 만나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화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는 얘기가 아슬아슬한 고비에 접어들어도 다른 남자 아이들과의 경우처럼 자기를 자제할 필요가 없음을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은 피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피에서 월경 문제로 이야기가 옮아갔습니다. 그는 여자는 괴로울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렇진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생은 대단히 향상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두진 않을 것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4월 1일 토요일. 키티님, 모든 것이 다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키스를 동경해 왔습니다. 그는 나를 아직도 친구로만 볼까요? 나는 그 이상일 수가 없을까요? 당신도 나도 내가 억센 성격인 것, 내가 자신의 고통을 혼자 견딜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고통을 누구하고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매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나는 꿈에 본 피터 베셀의 그 뺨의 촉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그도 그것을 동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는 너무도 부끄럼쟁이여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는 늘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어째서 그는 얘기를 잘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둡시다. 나는 강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점이 가장 좋지 않지만 내가 그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로 가는 것은 언제나 나고 그가 내게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방관계로 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다른 점에도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4월 3일 월요일. 키트님, 평소의 습관에 반해서 오직 한 번만 식량에 대해 자세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은 이 은신처에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전국, 전 유럽, 아니 그 밖의 지방에서도 극히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산 24개월 동안 많은 식량의 주기를 거쳐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식량의 주기란 것은 어느 식량이나 야채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레터스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레터스뿐이었습니다. 모래가 으적거리는 레터스, 그렇지 않은 레터스, 삶은 레터스, 스튜에 넣은 레터스. 그 다음엔 순무, 오이, 토마토, 소금절이 양배추 등등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점심에도 저녁에도 소금절이 양배추를 많이 먹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척 즐겁습니다. 생야채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저녁 식사는 누에콩, 강낭콩의 수프, 경단과 감자, 포테이토 샤레이, 거기다 신의 은총으로 가끔은 순무 이파리, 혹은 썩은 듯한 당근, 그리고 다시 누에콩이 되었습니다.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자는 아침부터 끼니마다 먹습니다. 수프도 누에콩이나 감자로 만듭니다. 또 빵은 물론 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언제나 고기 국물에 대용품을 끼얹은 감자와 붉은 순무의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것이 아직 있음을 신에게 감사합니다. 경단은 백은 밀가루에 물과 이스트를 섞어서 만들지만 끈적하고 딱딱해서 돌을 삼킨 듯이 배가 딱딱해집니다. 매주 특별한 요리는 간에 소시지 한 조각과 잼을 곁들인 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식사조차도 맛있게 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평범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 1944년 4월 4일 화요일. 키티님, 전쟁이 끝나는 것은 먼 장래의 일로 마치 동화처럼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먼 듯하므로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전쟁이 9월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학교에 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2년이나 뒤지는 것은 싫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은 낮이고 밤이고 피터로 가득합니다. 꿈에까지 피터를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자 나는 무척 슬펐습니다. 나는 피터와 같이 있는 동안 가만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와 레몬 풍치의 일로 웃었지만 혼자가 된 순간 실컷 울고 싶었기 때문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 팔에 얼굴을 묻고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흐느낌 소리에 옆방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이상한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뻣뻣해져서 침대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침대로 파고들어 잠이 든 것은 10시 반 조금 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도록 위대해지도록 저널리스트가 되도록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쓴 이야기 중에 2개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은신처의 생활을 쓴 나의 문장은 유머가 있습니다. 나의 일기에는 뛰어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진정한 재능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에바의 꿈은 내가 쓴 동화 중에서 제일 걸작이지만 그 줄거리가 어떻게 해서 머리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디의 생애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최선의 그리고 가장 엄격한 비평가입니다. 나는 어디가 잘 쓰여졌고 어디가 서투른지 압니다.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모릅니다. 전에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함이 안타까웠지만 이젠 적어도 문장을 쓸 수 있는 일에 더욱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책이나 신문 기사를 쓸 재능이 없다고 해도 나 혼자서 쓰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엄마나 펜던 아주머니, 기타 많은 여자들처럼 가사를 돌보는 것만으로 잊혀져 버리는 생활을 해야 할 자신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나 아이 외에 뭔가 마음을 쏟을 일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도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이 내게 문장을 쓰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재능을 부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글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잊습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용기도 솟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의문이지만 나는 뭔가 훌륭한 것을 쓸 수 있을까요? 저널리스트나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있으면 자신의 이상, 사상, 공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디의 생애는 그 뒤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줄거리가 되어 있지만 어쩐 일인지 문장으로 되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완성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14살 소녀가 인생에 대해 쓸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용기를 내어 돌진합니다. 나는 좋은 글을 쓰고 싶으므로 언젠가는 성공하겠지요. 안내로부터. 1944년 4월 6일 목요일. 키트님, 당신이 나의 취미와 기호에 대해 묻기에 대답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미리 주의해 두겠어요. 무척 많으니까. 첫째가 글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취미에 속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계보조사입니다. 나는 손에 들어오는 신문, 책, 팜플렛 등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왕실 계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내가 읽은 책이나 역사책에서 메모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한 구절을 그대로 필기하고 있으므로 조사는 대단히 진보했습니다. 셋째는 역사입니다. 아빠는 역사책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립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을 조사할 날이 무척 기다려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넷째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나는 이것에 관계된 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밖의 취미는 영화배우의 사진과 가족 사진입니다. 책에 대해선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미술, 시인, 화가 등의 역사와 전기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음악에 열중할지도 모릅니다. 대수, 기하, 산술은 질색입니다. 다른 학과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가 제일 좋습니다. 안내로부터.